뉴욕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시 온 건 3년 정도. 조선의 소식들을 알려줄 수 있겠소? 그동안 소식들은 몰라서. 러일 전쟁은 어찌 됐소? 3년이면 잘 모르시겠네요.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을사년에 대한은 일본과 늑약을 맺고 사실상 주권을 강제로 뺏겼고요. 통감부가 설치되고 대한제국의 통치는 일본의 명령과 허락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먼저 대한과 손을 잡아놓고 그 손을 가장 먼저 놓고 대한에서 공사관을 철수시켰고요. 대한의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동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다 왔어. 저로 쭉 가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뵌 것도 인연인데 함자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유진이요. 안가 창호입니다. 조선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조선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의병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특이하게 드라마로서 수업의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자, 드라마에서 언급했다시피 당시 대한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제의 국권 침탈인데요. 자, 박정민 배우께서 연기를 하셨던 안창호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일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국권들을 빼앗아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병헌 씨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바로 여기에 저항하는 누군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운동. 이게 우리 학습지에도 적혀 있듯이 국권 수호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이 국권수호운동에 아주 대표되는 두 가지 방식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병헌 씨가 언급했던 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의병, 교과서에는 의병 항쟁으로 돼 있고요. 자, 다른 책에서는 항일 의병 운동이라고도 소개가 되는데요. 바로 일제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방식의 저항을 택하신 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의병이란 분들이요. 처음부터 무기를 들고 싸운 분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알고 보니 이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외세란 존재는 매우 나쁜 존재입니다. 함부로 저들과 교류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를 침략하러 온 존재들입니다. 외세와 어울리는 것은 침략당하는 지름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외세의 침략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저항했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건데요. 바로 학습지에도 적혀있듯이 이전에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운동을 가담했던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했던 저항 방식이 의병이고요. 이들은 그러면 왜 위정척사라는 상소문을 던지면서 저항하는 방식에서 무기를 들게 되었느냐? 30년 가까이 주구장창 떠들었거든요. 반외세, 반침략에 대해서. 자, 그런데 나라 상황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 심지어 자, 우리 위정척사할 때 정이 뭐였죠? 바로 유교 성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식, 세상의 기준은 유교 성리학인데 이 유교 성리학의 기준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갈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이 조선 땅, 대한의 땅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말로써, 글로써 저항할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무기를 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의병이라는 사건, 알고 보니까 이 의병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크게 의병을 3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개항 이후 말로만 떠들고 있던 이들이 처음으로 무기를 쥐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단계, 을미의병인데요. 바로 이 을미년이라는 시기에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우리 국모 명성황후가 끔찍하게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일이 있었고요. 이 을미사변의 연이어서 이것만 해도 너무 멘붕에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을미개혁 시기,
바로 단발령으로 대표되는 우리 가치관에서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개혁 내용들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이들은 을미사변, 충이라는 가치관, 을미개혁, 효라는 가치관, 우리의 전통 가치관을 아예 완벽하게 짓밟은 사건들이죠.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상소나 말 같은 것들이 아닌 행동, 무기를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개항 이후의 최초의 의병으로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분위기 보다시피 유교 성리학과 관련이 깊은 위정척사 출신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의병 세력은 양반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을미의병에서 의병장, 그러니까 의병 중에 대장이에요. 이 의병장 역할을 맡은 사람 중에 양반이 아닌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이 운동은 양반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충효 유교적 가치관을 사랑하는 양반들, 기본적으로 임금님이신 고종임금님과 사이가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당시 고종임금님께서 처음에는 이 을미사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멘탈이 나가셔가지고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이 고종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아관파천 저지르죠. 자, 이 아관파천 이후에 좀 안전해지니까 이제 조금 사회의 혼란을 수습해 봐야겠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이 의병들을 달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니네가 이렇게까지 극구 반발하면서 싫어할 줄 몰랐어. 나 이제부터 단발령 안 할게. 단발령 취소, 단발령 철회를 선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니네가 싫어하는 거 안 할 거니까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하니 니네가 집을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산하거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해산을 권고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반들은 임금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충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의병 활동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을미의병 1895년에 매우 뜨겁게 일어났던 저항운동이지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고요. 조금 말을 안 듣는 소규모의 이제 의병의 무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얌전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약 10년 후인 1905년, 자, 이들은 또 한 번 무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아주 끔찍한 우리의 주권, 외교권을 뱉는 조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지. 바로 그 조약의 이름은 을사늑약 혹은 2차 한일 협약 이라고 불리는 조약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을사늑약의 결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들은 새로운 의병으로서 출연을 하게 되고요. 자, 자연스럽게 이 의병은 을사의병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자, 2단계 의병이죠. 근데 이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가장 주원인 을사늑약은 앞서 경험했었던 을미사변이나 을미개혁에 비해 훨씬 더 그 문제의 수위가 높습니다. 그쵸? 앞에는 그냥 내 머리 잘리는 거니까 내 머리카락 자르는 게 그닥 반감이 없는 사람은 의병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라는 가치관에 민감했던 양반층 중심으로 들고 일어났었는데, 자, 이 을사늑약,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충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병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자연스럽게 의병장 중에서도 양반이 아닌 존재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 이 평민 의병장인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 그분의 성함이 적혀 있네요. 편의상 내가 이미 학습지에 다 적어놨는데요. 바로 이분이 신돌석 장군입니다. 신돌석, 이름만 봐도 양반은 아니요. 절대 이 사람은 양반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돌석,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이 석하면 떠오르는 거 돌석자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성함은 돌돌이, 돌멩이신 거야.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면은. 아니, 사람 이름 어떻게 돌 바위덩어리라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제대로 의미를 담아지는 양반가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아, 누가 봐도 이름을 막 지었네? 평민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평민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체면 차례나 우아함, 고고함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신돌석은 굉장히 막 들이받으면서 일제에게 굉장히 적나라했던 정열적인 공격을 펼쳤던 아주 유명한 의병장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태백산 일대에서 활약을 하셨는데 오죽했으면 당시에 이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일제를 당황하게 했던 대표 의병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유명하신데 동시에 평민의병장 예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이라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병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상당히 출제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이 이 신돌석 장군이 되겠고요. 특히 을사의병에 관련돼서 질문을 던진다? 거의 엔간하면 답이 신돌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돌석 하면서 평민의병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가끔씩 착각을 해요. 아, 그러면 을사의병 때부터는 이제 평민의병장이 주류인 건가?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평민의병장이 주류였을까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해온 짬밥이 있는데, 그치? 자, 이전부터 많은 경험을 쌓았던 양반 계층들이 여전히 이 의병장에선 주류를 차지하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신돌석은 때때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다라는 후문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양반 출신들이 많이 여전히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신돌석에 대비되는 이 을사의병에 참여했던 유명한 양반이 또 있으니, 자,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바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우리의 도끼 아저씨이신 거죠. 자, 이 도끼 아저씨 역시도 당시에 상소문 올리면서 맨날 도끼 들고 안 들어줄 거면 이걸로 날 때리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 그 도끼를 일제 앞잡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제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때 당시 최익현의 나이가 74세인가? 어쨌든 70대가 넘은 나이라는 거죠. 당시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을 고려했을 때 어마무시한 나이에서 의병장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자, 심지어 나중에 체포되셨을 때도 이제 대마도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되는데 단식 투쟁으로 끝까지 어떻게든 일제에게 저항하려고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 40쪽에 신돌석의 이름과 함께 옆에 보면 최익현의 무덤 사진이 있을 거예요. 이 무덤이 스시마에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왜 스시마일까요? 바로 이 을사의병 활약을 하시면서 스시마로 유배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신돌석 최익현으로 대표되는 당시 을사의병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나라를 이제 침범하고 있던 이 을사늑약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을사의병은 을미의병과는 다르게 활동이 꾸준히 계속해서 오히려 더 확장돼가는 느낌을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약 2년 뒤인 1907년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결하지 못한다면 폐하께서 동경으로 직접 행차하여 천황 폐하 앞에서 사죄하거나, 그도 아니면 기어이 일본과 일전하여 항복하고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는 것만이 이런 미친놈이. 사장님, 지금 경궁 앞을 일진의 회원들이 둘러싸 막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전부 궁으로 들었고요. 기어이 황제를 폐위시키려는 모양이구나. 이 사안은 전적으로 폐하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이참에 황위를 황태자 전하께 양위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세요. 내 이놈! 니놈들이 감히 짐을 욕보이고 일국의 왕을 섬기겠다는 것이냐?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대하는 모르시오. 야! 제게 죽이라 명하십시오. 그럼 죽이겠습니다.
칼을 거두라. 배야! 선이 하겠다.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밤중에 결정하여 아침에 칙령을 발표했고요. 우리 군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순식간에 교전이 붙었습니다. 이리 교전하지 않았는지 일본은 기관포까지 준비해서 쏴대느라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관님, 시간이 없다. 외놈들이 이쪽으로 병력을 더 붙일 것이다. 무기도 차이가 크고 탄환도 얼마 없으니 이대로 버텨봤자 다 죽는다. 길을 터줄 테니 명령만 초기까지 뒤에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중관님은 같이 안 가십니까? 나가면 여기 누가 지키냐 이놈아. 난 몇 사람 더 살리러 왔다. 이제 총관도 아니고 서둘러 가거라. 한때 총알이었던 자의 마지막 명령이다. 제가 인솔하겠습니다. 내가 후방에 서겠다. 부상병들 부축해서 신속히 이동하도록.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이기는 거다. 아이가 길에서 총을 맞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子供が道で銃に撃たれて。おい、何をしている？負傷兵が苦しんでいるではないか。なんとかしろ。はい。なんとかしてみます。なんだこの結婚は。お前も消えか。このやる。 이제 그리 될 겁니다.何を言っているだろ朝鮮人は。 아이고 피비린내. 이기지도 못할 싸움은 왜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거리나 더럽히고. 더 빨리 가거라. 예, 빨리 가게 해드리죠. 영상 속에서 그들의 뜨거운 분노가 느껴지셨나요, 여러분? 자, 보다시피 바로 이 시기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자, 우리의 고종 황제가 강제적으로 퇴위를 당하는 일이 생기죠. 자, 이 강제적 퇴위만으로도 이미 우리 민중들의 분노는 어마무시한 상태였는데요. 자, 이후에 체결된 정민의약, 이 순종 임금님께서 체결했던 이 정민의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요. 자,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지킬 힘이 없어졌잖아요. 나라를 지킬 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제의 만행은 더욱더 폭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병에 가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요 군대입니다. 강제적으로 실직자가 돼버린 이 군인들이
도무지 이러한 일제히 만행에 대해서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비록 군인이란 자리에서는 잘렸으나 그래도 나는 군인이란 말이야. 이 나라를 지키러 내가 제일 잘하는 싸움으로써 뭔가 저항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이 정민년 1907년에 앞선 을미의병, 을사의병에 비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새로운 의병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그 의병을 우리는 정미의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출현한 모든 의병을 통틀어 가장 전투력, 조직력, 단합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의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숫자 자체가 많은 데다가 아까 봤듯이 막 사람들이 의병하려고 가잖아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의병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의병의 전투력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병의 활약상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본격화되고요. 자, 이 의병에 대해서 심지어 해외에서 취재도 와요. 자, 우리 교과서 39쪽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 위에 그 맥켄지라고 해가지고 종군 기자가 우리 의병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때 이 맥켄지가 사진을 남기게 되는데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사실상 유일한 의병에 대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고요. 요거 역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교과서랑 대사가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외국인은 영국의 한 신문사 기자예요. 여러분들을 취재하고 싶어. 취재? 그래서 부른 거요? 고작 그딴 걸로 우리를 발각시킨 거야? 발각이 아니라 부각이요. 당신들은 숨어있고 당신들의 적은 자신들의 만행을 속속 덮고 있어. 그 어떤 나라도 당신들의 투쟁을, 이 작은 나라의 슬픈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런 때 조선의 사정이 외국에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어. 이방인이라 쉽게 떠드는 건가? 돕고 싶으면 차라리 총을 드시오. 미리 말 못해 미안하나 내가 불렀소. 저희의 생각에 난 찬성했소. 이 작은 나라 하나 어찌되든 세상은 알려고 하지 않으나 우린 전해봅시다. 조선의 주권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 없는 걸음의 무게에 대해. 제가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도 저 아랫마을서 전투가 있었어.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 전사, 3명이 부상을 당했어. 당신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의병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무기가 별로 없어. 총포는 낡아서 불발이 많고 총알도 거의 다 떨어졌어. 알고 있어.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허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그 기자 양반, 당신은 외국인이니 외놈들한테 안 걸리고 무기를 살 수도 있지 않소?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시오. 돈을 지불할 테니까. 애석하지만 전 종군 기자로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서양인이 우리 의병의 참상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전하여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오. 맥켄지 양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소. Probably this will be the only photograph of the righteous army. 아마 이 사진이 유일한 의병 사진이 될 겁니다. 약간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바로 요 사진이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즉 우리 교과서 39쪽의 인터뷰와 함께 소개된 이 사진은 바로 요
정미의병에 대해서 다룬 정미의병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의병들이 조금 더 뭐랄까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고 우리 의병의 규모나 숫자도 지금까지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많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세력이 가장 강력해졌을 때 일제에게 우리의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전까지는 세력이나 규모에서 도무지 이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이번에야말로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정미의병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각각 활약을 하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모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전국 각지에 모인 의병을 우리는 13도 연합의병 혹은 책에 따라서는 13도 창의군,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당시 양반 출신의 유명한 의병장이었던 이인영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자, 이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해서 이 정미의병 세력 13도 연합의병은 이 나라의 운명을 건 아주 중차대한 전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자,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실은 이 연합의병 세력들이 지금까지의 의병 중에선 가장 강력한 의병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미의병이 전투력 면에서는 지금까지 중에 제일 강력한데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너무 수준 차이가 큽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총 좀 구해달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래 끌 수가 없어요. 하루빨리 진격해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미의병 세력은 이인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서울을 공격해서 한 방에 일제를 쓸어내릴 그러한 작전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서울로 진격하는, 서울로 공격하는 작전이라고 해서 일명 서울 진공 작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주 중차대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울 진공 작전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이인영을 중심으로 다 같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여러분 동대문 알죠? 동대문. 요 서울 입구잖아요. 요 문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그 이인영 집으로부터 급한 소식이 전달이 돼요. 바로 우리 총대장 이인영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당시에는 상조회사도 없고, 그치? 요즘처럼 뭐 누구한테 장례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조선은 유교 국가고요. 이인영은 심지어 성리학에 투철한 양반 출신 의병장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장래가 엄청나게 큰 충격이자 중요한 인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인영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전쟁 준비한다고 막 전투한다고 집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의 임종도 못 지켰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루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가뜩이나 내가 불효를 했다 죄책감이 엄청날 텐데 아버지 시체가 썩고 있을 거예요. 난 장례를 치러 지금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장례를 치르러 가자니 눈앞에 서울진공작전,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작전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지. 자, 과연 여기에서 이 이인영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될까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하러 가야 될까요? 자, 이인영은 머리를 붙잡고 막 이제 고민을 했겠죠. 자, 근데 고민 끝에 이 이인영의 결정은 장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장례는 효의 문제고 서울진공작전은 충의 문제인데 보통 이제 효가 집안일이니까 더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작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리는 없다. 이게 이인영은 그렇게 판단했고요. 자, 결국에는 부하에게 이제 지휘권을 넘긴 채 귀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무기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던 게 당시 의병 세력이고요. 솔직히 대장이 갑자기 집으로 가요. 이게 영향을 안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마 병사들한테 약간은 좀 멘탈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줬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진공작전의 결과는 어떻겠구나. 그렇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의병들은 다시 살아남기 위해 뭉쳐있어서 거대하면 들키잖아요. 다시 전국 각지로 소규모 의병으로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간 의병 중에서도 특히 그 삼남지방
그 중에서도 그 전라도 지방 일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의병 세력들이 여전히 꾸준히 활동을 합니다. 실은 이 서울 진공작전으로 크게 한 방 먹었기 때문에 되게 의병 활동이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난히 이쪽 동네의 저항이 커요. 왜냐하면 이 전라도 삼남지방 바로 동학과 관련된 지역인 거죠. 과거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반일, 반외세 이런 감정들이 강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저항에 대한 경험도 더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령들을 살려서 이 전라도 일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1907년, 1908년, 1909년 의병 활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삼남지방 의병이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몇 명 좀 죽이고 뭐 몇 개 좀 폭파시키고 그런 게 다란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이게 되게 거슬렸던 건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지만 당시 일제가 우리 한일 병합 조약 체결할 때 바로 우리나라를 꿀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일진회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그 일진회를 이용해서 여론 조작 같은 거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우리랑 하나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병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속이려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묻는 거야. 아니 니네 뭐 일진회니 뭐니 해가지고 뭐 여론이 대한제국이 뭐 하나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요 의병이란 사람들은 뭐냐. 맥켄지가 조사한 이 의병이란 사람들을 보면 아니 계속 저항하려고 그러고 계속 니네랑 안 논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냐 막 이렇게 되니까 일제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야. 결국에는 일제는 그 별것 아니지만 이 의병에 씨를 말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의병이 남쪽 일대에서 활약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작전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한 대토벌, 그냥 토벌 아니죠. 대토벌이에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작전으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만주나 연해주 같은 우리와 가까운 해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동해서 계속 저항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의병들은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의병이었다가 만주 연해주로 이동해서 활약한 아주 유명한 독립군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봉오동 전투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출연하는 홍범도 장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가장 유명한 의병장 중에 한 분이시고요. 자, 어쨌든 이러면서 의병 활동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얘들아, 내가 뭐 드라마 넣고 내용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의병 내용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3단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들이 왜 같은 의병인데도 약간의 색깔 차이가 나게끔 변화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개 과정을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거 내가 보기 좋으라고 일부러 학습지 밑에 네모박스로 만들어놨어요. 자, 실은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거 불러줬었는데 웬만한 말들은 지금 여러분은 여기 답이 적혀 있으니까 보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병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드라마 보너스 영상 하나 보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진을 찍어줄 한성판 윤우진이었던 고 김현석 대감의 손자요. 김현석 대감? 그 집안 자손이 어찌 이런 잡일을. 사내 대장부가 업적을 남겨야지. 지하에 계신 대감께서 눈을 감으시겠나? 오늘날 이 역사를 만드신 분들의 사진을 찍는 것보다 더 큰 업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훗날 대한의 후손들이 보아야 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니 온 힘을 다해 찍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길이 남을 사진이니 잘 부탁하네. 자, 찍읍시다. 대대로 기억되셔야지요.